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화폐들 중에서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고, 근데 단 한순간도 금은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가격 변동폭이 좀 매력적일 때가 좀 있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변동도 작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금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뭐 적게는 600%에서 많게는 2600%까지도 상승을 하거든요. 투자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지혜, 지식들을 물려받은 우리 박하윤 씨. 아, 많이 물려받았죠. 많이 물려받았잖아요. 근데 물려 있어요. 많이 물려있죠. 네. 물려받았는데 왜 물릴까요? 네. 네. 우리가 어쩌면 위험 관리를 잘 안 해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좋은 것만 보고 위험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인식을 좀 안 했던 거예요. 네. 요즘 시절이 너무 하수상하지 않습니까? 아, 너무요. 네. 금리가 막 계속 오른다. 네. 환율도 오르고. 네.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네. 보통 이제 요럴 때 우리가 또 투자 참기 힘들잖아요. 네. 요때 틈새 시장 있나요? 있죠. 있지. 있어요? 요때 보통 이제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달러 아니면 금 네. 요쪽 많이 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달러는 지금 너무 비싸니까 맞아요. 금 한번 살짝 노려볼까 싶어서 네. 금 투자 전문가를 한번 모셨습니다. 네. 바로 만나볼까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예, 금 투자로 책까지 쓰신 골드플레이션의 조규원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금 투자하신 분이 난 일단 그 기본적인 이미지가 네. 약간 좀 이렇게 후덕하신 한 5, 60대 네. 약간 부장님 느낌. 네, 네. 이렇게 머리 이렇게 차분하게 네. 빗어놓은 그런 느낌인데 네. 굉장히 젊으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아, 지금 나이는 29입니다. 우와. 네. 29이 뭘 한다고 진짜 금 투자를 언제부터 하셨는데 지금 29인 벌써 책까지 쓰신 거예요? 어머. 처음 시작했던 건 2019년도였고요. 19년? 네. 그 오래되신 건 아니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누구보다 정말 열심히 이 금시장이라는 게 되게 정보가 빈약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전문가라고 할 만한 사람들도 많이 없고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정보가 세상에 너무 널리 알려져 있고 사람들이 또 그걸 믿는 경향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걸 공부할 때 되게 많이 난항을 겪었거든요. 네. 예, 왜냐면 뭐 금리가 오르면 금 가격 떨어진다 막 이런 게 너무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 실제로 검증해 보면 안 맞으니까 제가 그러면 금 투자할 땐 난 뭘 봐야 되는 거지? 하면은 또 그거에 대한 정보는 마땅히 없고 그래서 제가 직접 막 다 논문도 살펴보고 이렇게 하느라고 좀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그만큼 할 이야기가 많지 않을까 그래요? 네,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 투자를 왜 하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 맨 처음에는 네. 이제 한 2018년도쯤에 이제 네. 금리가 이제 막 오르다가 이제 고점쯤에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막 경제 위기가 온다 막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때라 저도 똑같이 경제 위기 하면은 뭐가 좋을까? 달러 아니면 금인데 네. 달러는 뭐 사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난 금을 너무 모르는 것 같다 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 싶어서 공부를 했다가 이거는 위기 때 사야 되는 자산이기보다는 금이라는 자산이 이렇게 매력적인 자산이구나. 그리고 이제 곧 금의 사이클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제가 서서히 알게 되면서 이제 좀 투자도 하고 더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원래 이게 투자 쪽에 관심이 많으셨고 예 맞습니다. 그럼 다른 뭐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뭐 이런 네, 투자들도 하긴 하시고 예 맞습니다. 주식을 더 오래 했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자산 배분이나 이런 거 생각하시다가 네. 금은 내가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네 하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너무 매력적이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금 투자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죠? 네. 해보셨어요? 저도 금은 네.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네. 우리 또 투자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네. 워렌 버핏. 버핏옹이 금을 싫어해. 금이 할 줄 아는 게 뭐냐는 거예요. 다른 뭐 저 채권이든 뭐 달러 이건 뭐 차라리 채권은 이자라도 주잖아. 네네네. 근데 금은 뭐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 그래서 금을 별로 안 좋아하셔서 저도 뭐 이렇게 금은 그 가격 변동도 네. 뭐 1700, 1800, 뭐 1600, 뭐 거기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별로 금 안 해봤거든요. 살 생각도 안 했고. 네네. 근데 가격 변동폭이 좀 매력적일 때가 좀 있긴 있습니까? 이게 금이 보통 우리가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네. 이게 변동도 작고 막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지루한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금도 한번 오르기 시작하면 뭐 적게는 600%에서 많게는 2600%까지도 상승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투자 자산으로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자산인 거죠. 2,600%? 네네. 언제 그런 적 있었어요? 네, 1970년대에 응. 이제 인플레이션이 막 치솟을 때 그렇게 많이 올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600. 야, 근데 금 가격 이렇게 난 변동이 있는 걸 잘 모르겠. 왜냐면 지금 이제 한 뭐 잘은 모르는데 한 1,700, 800불 정도 하죠 지금. 네, 맞습니다. 1680불이고요. 1,680불. 네. 근데 이거 몇 년 전에도 한 대충 뭐 한 1,700, 1,800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미없잖아. 네. 근데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 네. 미국 주식도 2000년부터 거의 2010년까지 10년 동안 박스에 갇혔었고. 아, 그랬었나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은 뭐 유명하게 박스피라고 많이 네. 불리잖아요. 근데 이제 장기 시계열로 보면은 뭐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는 것처럼 우리가 특정 시기에 그렇게 약간 횡보하는 장일 때 그 자산 너무 고루한 자산이야. 약간 이렇게 인식이 잡혀서 그런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거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완전 금 투자를 몰라서 네. 진짜 금은방 가서 금을 사는 건지. 아, 금 투자를 할 때? 네. 아, 보통 뭐 금 선물 사거나 뭐 금 ETF 사고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보통은 그런데 네. 근데 금 투자는 조금 이제 방법이 다양하잖아요.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플 깔고 뭐 계좌 개설해서 삼성전자 매수하면 끝인데, 근데 금 투자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그 방법들마다 좀 특징이 다 달라서 나의 투자 스타일이나 아니면 나의 상황에 따라 좀 투자 방법을 이제 다르게 가져가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은방에 가서 사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ETF를 사는 방법도 있지만 뭐 아니면 은행 가면 금통장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뭐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이렇게 출시한 뭐 KRX 금시장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은데 네네네. 네. 근데 뭐 만약에 진짜 내가 금 투자가 아예 생 처음이다. 네. 그리고 막 뭔가 이제 당장 투자를 하고 싶은데 막 어렵게 막 복잡하게 하고 싶진 않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저는 KRX 금시장이라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KRX 금 시장. 네, 그 현물이죠, 이거는. 현물인데 그 현물을 기반으로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냥 주식처럼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아, 내가 10,000원 치면 10,000원치 살 수 있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거는 어느 증권사에서든 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그 증권 어플로 주식 사듯이 똑같이 살 수가 있어서 간편하면서도 또 요거의 특징은 수수료도 가장 싸고 또 세금도 아예 없다. 요런 장점이 있어서 요걸로 투자하는 걸 조금 추천드리고. 오르면 오르는 대로 그냥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 맞죠. 괜찮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예,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추천을 드려요. 네. 왜냐면 막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걸 공부하고 시작하려고 그러면 이제 엄두도 안 날 수 있으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어차피 금 투자에 조금 더 제대로 하게 되고 장기로 투자하게 된다면 저는 실물을 투자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실물? 네, 그러니까 실물? 골드바 같은 거. 그 금괴. 네,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아시는 분이 네. 갑자기 금 투자를 하겠다더니 금괴를 사왔어요. 그래서 금괴를 샀다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냥 근데 집에 이게 엄청 비싸대요. 금고에 넣어놔요? 금고 있으신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그냥 파를 투자한다고. 골드바를 그냥 산다고? 네, 맞죠. 네, 맞아요. 아니 골드바를 사는 건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딱 이런 인식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을 했고 네. 책도 쓰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금시장에는 너무나도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사람들한테 해결해 주고자 이렇게 제가 한 건데 예를 들면 골드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골드바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게 그 골드바 사면 일단 부가세 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약간 금도 약간 달러처럼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자마자 바로 그 자리에서 팔면 부가세랑 그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때문에 거의 10몇 프로 손해를 본다. 골드바를 살 이유가 없네. 진짜.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물에 대한 생각을 아예 안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안 하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골드바를 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를 감수하더라도 골드바만이 그러니까 실물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이점들이 되게 많아요. ETF나 이런 거에서 얻을 수 없는. 뭐가 있어요? 그 집에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거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예를 들면 기분 좋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그것도 있어요. 분명히 그것도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이제 뭐 포켓몬빵 같은 거 이 포켓몬빵이 1,500원이잖아요. 근데 1,500원을 들고 편의점에 가면 그걸 살 수 있나요? 그럼 없죠. 없죠. 또 잘 요즘 없죠. 없으니까. 띠부띠부실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다 팔려서 없잖아요. 수요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런 것처럼 금과 은도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막 몰리는 시기들이 오면은 이제 그 뭐 공식 가격은 뭐 돈당 30만 원 이래도 30만 원을 주고 살
이제 물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명시된 가격과 실물의 가격이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잘 투자를 하면은 좀 사람들이 소외될 때 막 다 금 투자 왜 해? 이럴 때는 금이 생각보다 엄청 많이 싸고 그 골드바 같은 게 생각보다 되게 많이 싸고 사람들이 야 진짜 지금 금 투자해야 돼. 지금 금 사기 너무 좋은 시기야 하면은 이제 실물의 가격이 막 이만큼 가 있어요. 이 명목 시세는 안 그래도. 그러니까 KRX 금 시세보다 네. 그 골드바가 더 비싸거나 더 싸기도 하다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가 있나? 예,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네. 그냥 골드바 하면은 뭔가 고루한 거, 내가 그 보관도 불편한 거 굳이 왜 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네. 그 부가세나 이런 것도 없이 살 수 있는 게, 뭐 우리가 예를 들면 금을 이제 뭐 부가세나 이런 거 다 내고 산다고 쳤을 때 한 돈에 예를 들면 30만 원이라고 치면 나중에 팔 때는 한 27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은 사고 싶은 사람은 30만 원보다만 싸게 사면 이득인 거고 팔고 싶은 사람은 27만 원보다만 비싸게 팔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뭐 직거래 같은 데서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중간 가격 어딘가 뭐 한 28만 5천 원에 우리 같이 거래해 보는 거 어때요? 이렇게 해서 기준에서 거래를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사실 중고 시장 같은 데 가면은 금을 그런 기준가에서 거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살 때도 팔 때도 그 기준가로 거래를 하니까 사실 차이가 없이 거래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시장이 형성이 돼 있어요? 예, 뭐 중고 시장 뭐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당근마켓? 예, 그런 데 다 오.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게 고가다 지금 보니까 바로 드시려고 그랬어요. 예. 당근마켓 사시려고. 금 판다고요? 엄청 많아요. 진짜 물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많고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근데 다만 이게 중고 시장의 특성상 여러 가지 뭐 사기나 절도나 그럴 수 뭐 이런 있죠.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이런 게 좀 리스크인데 뭐 그거를 안전하게 거래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예방을 하시면 뭐 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리스크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개해 주는 곳도 있어요. 어떤 특정 오. 플랫폼이 내가 예를 들면은 뭐 아. 판매자한테 금을 받아서 내가 이 금을 검수를 하고 안전한 금이라는 게 확인되면은 구매자한테 넘겨주고 오. 구매자가 이걸 안전하게 받으면 그때 돈을 판매자한테 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중간에서 중개를 해주는 플랫폼도 있어서 이렇게 하면은 뭐 수수료 한 1% 정도만 내면은 뭐 기존에 뭐 부가세에 살 때 팔 때 이런 거 없이 투자가 가능한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야, 근데 전 골드바 투자라는 사람 처음 만나봐갖고 네. 그러니까 금뭐 KRX라든지 아니면 뭐 금 ETF 이런 거 이제 하라는 분들은 이제 종종 뵀거든요. 네. 근데 골드바를 다시 한번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네. 27만 원이에요 지금. 네. 근데 가서 사면 이제 10% 세금 내니까 뭐 한 30만, 원이라고 쳐요. 네. KRX에서는 27만 원이잖아요. KRX에서는 그쵸 27만 원이죠. 그럼 내가 골드바 현물을 아무리 싸게 사도 중고로 사더라도 28만 얼마나 낼 거 아니에요. 그쵸. KRX에서 사는 것보다 이익일 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금을 정말 비관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다 아무도 관심도 없고 그래서 막 다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갖고 있는 금을 사람들이 다 내놓으면 수요자보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지면 현물을 좀 싸게 살 수는 있겠다. 그쵸. 그렇게 현물을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기가 몰리면은 더 네, 맞아요. 비싸지고.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런 의미로 투자를 현물로 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요런 거 말고도 뭐 더 많은데 예, 뭐 정말 좀 세월호 단순하게 좀 싸게. 생각하면 우리가 주식 투자가 가장 힘든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실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가 10%가 오르면 내가 오늘 삼성전자 건물 보면은 뭐 어디가 부서져 나간 게 아닌데 내 자산은 막 10%가 올라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뭐 10%가 떨어져 있고 이게 실시간으로 확인이 되니까 좀 심리적으로 불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부동산을 사거나 이런 실물을 사면은 뭐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얘가 막 어찌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서 좀 심리적으로 편하다. 좀 든든한 느낌. 예, 막 그런 것도 있어. 이게 진짜 그걸로 커요. 인해 또 예. 추천을 해주시고. 하긴 심리가 중요하긴 하죠. 반짝반짝거리면 이제 또 마음이 맞아요.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만지고 뭐 이렇게 보고 이러다 보면은 시간이 훌쩍 가 있습니다. 정말 금을 사랑하시는 거 네,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이제 금을 워낙 좋아해서 이에 좀 넣어놓기도 하긴. 저도 여기에 있어요? 아, 근데 그 금이 아까 이제 처음 시작하실 때 네. 어떤 사이클이 이제 시작되는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지금이 금 사기 괜찮은 시기인가 이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면 주식이라고 생각을 바꿔서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내가 오뚜기라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으면 네. 그러면 저는 뭘 봐야 될까요? 아 라면 회사에 내가 투자한다. 네. 그럼 뭐 볼래요? 매출 잘 그쵸. 팔리는지. 그쵸? 그러니까 이 오뚜기라는 기업의 매출 그게 뭐 이제 라면이 뭐 주 매출이면은 네. 이 라면이 지금 최근에 잘 팔리고 있냐 막 이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업의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한다는 말이죠. 네, 네. 마찬가지로 사실 우리가 금에 투자할 때도 사람들이 언제 금을 찾느냐 이거를 알아보면은 사실 너무 간단한데 혹시 언제 금을 찾으실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언제 금 찾을까요? 자꾸 저한테 질문 넘기시는데 저는 사람들은 금을 언제 찾을까요? 뭔가 어. 세상이 망해서 돈의 가치가 없다고 느껴질 때. 아 뭔가 그럴 것 같긴 그죠? 해. 아니면 이제 뭐 돌잔치 할 때. 돌잔치 할 때. 결혼할 때는 금반지 아니죠? 요즘은 그 나는 금반지 잘 안 안 하시는 것 해가지고. 같은데 금을 찾는 경우는 그렇죠. 그런 이제 좀 약간 시절이 좀 불안하다. 네, 이럴 네. 때 이제 야, 돈 가치 떨어지면 이제 금이 제일 최고야. 이제 이럴 때 이제 좀 찾을 것 같긴 해요, 저도.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뭐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계셔서 뭐 뭔가 위험, 그러니까 경제 위기 오면은 그쵸. 그런 거 올 것 같으면 이제 금을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뭐 물가가 너무 많이 막 치솟을 때 막 요럴 때 이제 뭐 돈의 가치가 팍팍 떨어지니까 이제 금을 사면 좋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물가가 1년에 2배씩 오르면 그러면은 그냥 현금을 갖고 있으시겠나요? 1년에 2배씩 오르면요? 네, 1년에 2배씩 현금 오르면. 갖고 있으면 바보죠. 그쵸, 바보죠. 그러니까 뭐 미리 먹을 쌀을 산다던가 아니면 뭐 돈이 너무 많은 사람은 뭐 쌀을 많이 사놓을 수 없으니까 금 같은 거를 사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 물가가 이렇게 치솟으면은 금을 찾는구나 그쵸, 라고 그쵸.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금이다라고 하는데 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잘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를 빼놓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1년에 물가가 2배씩 오르는데 은행에 가면 이자를 400%씩 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예금을 할까요? 금을 살까요? 예금을 예금해야죠. 하겠죠. 이게 그래서 가장 핵심인 게 뭐냐면 물가가 많이 오른다가 아니라 물가보다 금리를 더 많이 쳐주냐 아니면 금리를 덜 주냐 이건 거죠. 그래서 내가 예금을 하는 게 나한테 이득일까? 예금을 해도 나는 손해를 볼까? 이거에 따라서 예금을 해도 손해를 볼 때 사람들은 이제 금을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경제학 용어로는 실질금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금리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뺀 뺀 거? 값, 네, 예. 그게 이제 뺀 값이 마이너스가 되면은 우리가 현금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예적금을 해도 손실을 보는 시기이다. 네. 이럴 때는 실물 자산들이 좀 각광을 받게 된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그랬는지를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가 있습니까? 네, 자료를 다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제 지난 90년 동안 그 실질 금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제가 다 가지고 왔는데요. 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질 금리가 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을 금을 찾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실질 금리가 0으로 처음에 떨어졌던 건 1933년 그리고 1970년, 2002년이었어요. 그리고 실질 금리가 최저점까지 떨어졌을 때는 사람들이 극도로 이제 금을 찾는 시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금 가격이 최고점이지 않을까라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도 정말 그랬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건 이제 100년치 금 가격을 제가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진 시점 1933년, 1970년 그리고 2002년이 바로 그 금의 상승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아까 그 되게 밑으로 엄청 떨어졌을 때 네, 네. 1900만 40몇 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때는 금 가격이 이렇게 막 크게 폭등하지 않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1970년 이전에는 근본이제라 그래서 정부가 금 가격을 딱 고정시켰어요. 딱 이 가격에. 근데 원래 그래서 금 가격이 움직이면 안 됐는데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많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금을 너무 많이 찾으니까 정부도 네네네. 이제 더 이상 금을 이 가격에 유지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게 깨졌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 사건이다. 요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태환 포기한 시점부터 이제 금 가격이 출렁이기 시작했군요. 네, 그 전까지 맞습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다가 네네. 그럼 아까 그 그래프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시면 네. 70년대 초반쯤 네. 그때부터 이제
금 가격은 조금 더 자율적으로 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지금이 금을 투자하기에는 괜찮은 시점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맨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네. 2019년부터 다시 마이너스로 빠져서 쭉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사실 금의 그런 슈퍼 사이클이 시작되었다. 이게 한번 마이너스로 빠져들게 되면은 보통 짧게는 9년에서 길게는 13년 동안 그냥 금이 내내 상승을 해요. 예, 금이 되게 이런 추세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0% 위로 올라가더라도 네, 올라가더라도. 왜냐하면 실질금리라는 건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거지 뭐 이렇게 내내 그냥 쭉 하락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금 가격도 추세적으로 상승을 해서 거의 10년 동안,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 상승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오르기 전에 시그널이 실질금리라는 거예요. 실질 금리 맞아요. 제로 아래로 내려갈 때 네, 그때부터 이제 슈퍼 사이클이 시작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시그널들을 알려주는 거. 지금 근데 19년 20년쯤부터 지금 제로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네, 19년 8월부터 19년 8월부터? 네. 그럼 그때부터 지금 계속 네, 상승의 이제 그 거대 상승장이 시작되었다고 저는 이제 보는 거죠. 대략 그 시기는 한 10년 정도로 아마 될 거라고 이제 판단하고 계신 거고, 과거 역사를 통해서 보면. 네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이게 그냥 과거에 뭐 한 9년에서 13년 동안 유지됐으니까 네. 뭐 금이 뭐 앞으로도 10년 오를 거야라는 게 아니라 뭐 더 조금 더 깊숙하게 들어가면 금이 이렇게 추세성을 길게 갖는 데는 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과자를 만든다고 쳤을 때 뭐 만약에 오늘 과자를 기존보다 한 10%더 많이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공장을 좀 더 많이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금은 오늘 갑자기 좀 더 금을 많이 캐고 싶다라고 하면은 갑자기 금의 생산을 늘릴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금강 기업이 금을 많이 좀 늘리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금이 어디 많은가 금 광산을 또 탐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탐사를 해서 수익성이 좋은 광산을 골라야겠죠. 그걸 고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채굴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채굴을 해야 되니까 뭐 광부들이 뭐 묵을 숙소라던가 아니면 이제 금을 이렇게 내올 철로라던가 이런 인프라를 또 만들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야 금을 채굴하고, 근데 금을 채굴한다고 해서 또 금이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뭐 금이나 납이나 구리나 이런 게 다 같이 포함된 원석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금을 정제해야 이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이제 비로소 시장에 나오는 거라서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예를 들어서 금 가격 조금 오른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닭고기값 막 많이 오르면 사람들이 막 갑자기 닭 키우는 사람 많아지고 막 이런 것들이 과거에 많이 보였잖아요. 근데 닭은 이제 성숙하는데 1개월밖에 안 걸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도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뭐 막 가격 갑자기 물량을 늘리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거나 요렇지가 않아서 생산량 자체가 되게 추세가 길어서 그게 이제 금 가격의 추세를 만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네. 금 가격이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이거를 그럼 제 얘기를 반박을 해주세요. 네네. 자, 과거. 네. 네. 그러니까 금이 어디에 제일 많이 써요? 금. 금이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장신구 사실. 많이 쓰일 네. 거고, 네. 그다음에 아마 가전제품 뭐 이런데 이제 아마 네네네. 조금 이제 쓰일 거고. 요즘 먹는데도 쓴다. 그죠? 아, 금가루. 아, 그쵸. 네, 그걸 쓰고, 그리고 아마 그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아마 저 보관해 놓는 용도로 아마 꽤 많이 쟁여놓고 있을 거예요, 아마. 맞아요. 그렇게 보면 뭐 쟁여놓는 거야 이제 그대로 뭐 양 크게 안 늘릴 거고, 이제 저 장신구 뭐 이런 데로는 굉장히 소비가 많아. 과거에는 사실 금 말고는 그렇게 많지 않았다, 내가 볼 때. 근데 이젠 금을 대체할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좀 나왔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주식, 부동산, 채권 이런 거 말고 또 하나 투자할 만한 데가 이제 과거 괜찮은 게 금이 있었는데, 이제는 코인 시장이 또 어마어마하게 커졌잖아요. NFT 코인. 맞아. 그러다 보니까 굳이 금에 가야 될 이 친구들이 나는 과거보다 훨씬 줄어들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사이클을 타더라도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오르지 않겠는가 하는 게 먼저 첫 번째 생각입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세요.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막 옛날만큼 사람들이 금을 찾냐? 옛날에는 막 뭐 돌이라 그러면은 진짜 돌반지 이렇게 막 선물하고 막 금을 선물하는 일이 되게 많았지만, 다 돈을 줘 그냥. 예, 근데 요즘 그냥 돈으로 주잖아요. 네. 이제 금을 이렇게 막 많이 수요를 안 한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가 금을 장신구로서의 이렇게 관점에서만 바라봐서 그렇지, 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는 금의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아, 그래요? 네, 2008년부터
진짜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중앙은행들이 금을 계속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에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작지만 네. 유럽 국가들을 보면은 오히려 달러보다 금이 더 많아요. 외환보유고에 차지하는 비중이. 그러니까 요럴 정도로 이제 금을 오히려 되게 많이 늘리고 있는 국가들이 많고 네. 이제 투자 자산으로서의 그런 매력을 만약에 비트코인이 정말 이제 그렇게 매력이 더 높다면 그러면은 이제 중앙은행과 그런 각국의 정부들이 사실 일종의 그 안전한 뭐 이렇게 자산 배분을 위해서라도 비트코인을 같이 편입시킬 만도 한데 왜 굳이 금만 계속 늘리냐를 생각해 보면 이제 금과 비트코인이 조금 다른 자산이라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니까 네. 뭔가 딱 안전한 게 필요한 게 금이 아닐까요? 근데 금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전 세계 국가들 중앙은행들은 다 지금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이거죠. 네,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뭐 한 1,700불 정도 하는데 네. 네네. 역사적 고가가 얼마예요? 2,000불이죠. 2,000불이잖아요. 네. 그래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한 300불 해. 그럼 난 금 오케이 사자는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1,700불이면 아무리 올라봐야 뭐 2,000한 200불 요 정도에서 끝나지 않겠냐. 네. 왜냐면 예전에도 막 뭐 아마 저는 금 가격이 잘 모르지만 뭐 네. 한 2000년대 뭐 그때도 뭐 1,몇백 불, 2,000불도 했었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러면 지금 2,000불이면 사실 그때 2,000불보다 가치는 훨씬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연 여기서 2,000불 넘어서 얼마나 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선 사실 금이라는 자산이 우리가 뭔가 금 하면은 그냥 반짝이는 그런 돌, 네. 막 뭐 사실 이자도 배당도 없는 워렌 버핏의 말처럼 이자도 배당도 없는 그냥 돌덩어리 같은 건데 뭐 기껏해야 산업용으로 좀 쓰이고 주얼리로 좀 쓰이지 이게 그거 말고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사실 지난 5,000년의 역사 우리가 살았던 것보다 훨씬 더 긴 역사 동안 네. 금은 계속 돈으로서 쓰였었거든요. 최고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원화나 뭐 달러 이런 걸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거는 화폐인 거예요. 얼마 안 됐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역사가 금에 비하면 네, 얼마 안 굉장히 됐죠. 어리죠. 근데 예. 이게 이런 화폐가 사실 원화 달러 이것뿐만 아니라 화폐의 역사도 되게 길어요. 근데 인류 역사에 존재한 모든 화폐들 중에서 가치가 0에 수렴하지 않은 화폐는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았고 근데 단 한순간도 금은 가치를 잃어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물론 지금은 달러가 짱이야 원화가 짱이야 하지만 정말 먼 미래로 갔을 때 과연 그때도 달러와 원화가 남아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뭐 물론 지금 뭐 알 수는 없지만 미래를 네. 단언할 수는 없지만 과거의 5,000년의 역사를 돌이켜 봤을 때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뭐 이번에는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뭐 옛날에 달러가 풀렸던 양 그러니까 돈이 곧 만약에 금이라면 네. 그러니까 그 5,000년의 그게 뭐 그 공식이 아직도 그냥 유효하다. 잠깐 동안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걸 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네. 돈이고 금이라면 금은 지구상의 양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화폐는 계속 늘어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2008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달러가 엄청 많이 그렇죠, 풀리고 그렇죠. 코로나 팬데믹 때도 더 많이 훨씬 더 많이 풀렸는데 풀렸죠. 네. 그러면은 이만큼 많이 풀린 달러에 비해 금의 양은 그대로면 사실 이 고점 2,000불이라는 게 항상 그대로 가만히 있는다는 것도 조금은 아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대 상승장이 왔고 네. 금은 뭐 안전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오르는 이유는 뭐예요? 오르는 이유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만큼 많이 풀렸는데. 네, 그러니까 돈이 엄청 많이 풀렸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실 그래도 막 돈이 얼마나 많이 풀렸는지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이 화폐는 결국에는 신용이에요. 우리가 원화가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원화. 달러는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그건 그냥 믿음이죠, 믿음. 예,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화폐는 결국엔 믿음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화폐 시스템을 신용 화폐 시스템이라고 네. 말을 해요. 신용이 담보가 된 화폐다. 그러니까 신용이 빠지는 순간 종이 쪼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베네수엘라라던가 뭐 짐바브웨 이런 것들도 그 나라의 신용이 무너지는 순간 화폐가 종이 쪼가리가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언제든 이 화폐를 갖고 있는 게 좀 불안하다.
그러니까 좀 이 화폐가 정말 안전하게 맞을까라는 그 의심이 시작되는 트리거부터 이제 이전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달러가 많이 풀렸네. 그 이 많은 달러에 비해 금은 너무나도 초라하게 지금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한데 그거에 비해 양은 너무나도 적은데 만약에 1670불이라고 치면 지금 전 세계에 풀려 있는 모든 달러로 이 가격의 금을 살 수 있을까? 한 반도 못 사겠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하면서 금 가격 이건 말도 안 된다라는 뭐 투자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람들도 화폐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약간 실질 금리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네. 그거 자체가 손해다. 차라리 실물을 갖고 있는 게 낫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쌓여서 네. 금 가격이 그런 거대 상승장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하나만 더 제가 그럼 딴지 걸어보겠습니다. 네네네. 뭐 돈 많이 풀렸고 네. 금값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잘 네네.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금을 살 때는 결국 달러 기준이잖아요. 네. 네네. 1670달러란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원달러 환율이 아마 한 1,400원쯤 된단 말이죠. 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달러가 강해질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설령 지금 1670불에 사더라도 네. 달러가 나중에 뭐 한 1,100원대로 떨어지면 우리가 이제 지금 지불한 돈보다 네. 금값이 한 10% 20% 오르더라도 결국 똔똔 아니냐. 와 예리하시네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와. 요거는 어떻게 하실래요? 요거? 그러네. 맞아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달러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 이제 보통 이제 금의 가격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어요. 네. 예.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물물 교환을 한다고 쳤을 때 옛날에 딸기 한 바구니를 포도 5송이랑 바꾼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포도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면 포도를 2개만 줘도 딸기랑 바꿀 수 있는 거니까 이 교환 비율이 달라지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로 그 원래 금 하나를 살려면 1,680달러가 필요했는데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조금 더 적은 달러를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금 가격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환율이 나중에 네.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뭐 그만큼 국제 금 시세가 올라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똔똔일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이거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그래서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승 추세인 거면은 금 가격이 올라가는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서 그 환율이 떨어지는 걸 상쇄하고도 훨씬 더 높은 수익이 날 거고 네. 그게 아니라면 뭐 하락 추세인 거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금 가격의 상승은 미미하지만 오히려 원 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게 더 커서 손실을 보게 될 수도 있어서 그건 시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내가 사실 환율을 너무 많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이제 네. 달러를 진짜 미국 연준이 엄청 찍어댔잖아요. 네네. 코로나 때. 네. 그렇게 많이 찍어냈으면 네. 사실 금값이 어느 정도 꽤 올랐었어야 되는데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오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이만큼 늘어난 달러만큼 금값이 이제는 탄력받아 갈 때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살짝 머릿속으로는 좀 하긴 해요. 네네. 맞나 그럼 지금? 이게 살까? 원래 그 슈퍼 네? 사? 지금이에요? 지금? 저는 계속 사고 있어요. 아, 그래요? 2019년부터 계속 사고 있어요. 그때 얼마였어? 2019년에? 그때는 이제 저는 금보다 은을 더 많이 사는데 네. 은은 지금 19불인데 그때는 한 16불 정도.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네.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보통 어떠한 것에 거대 상승장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이게 막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갈 것 같지만 네.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라가요. 아. 약간 지수함수의 그래프처럼 되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반부에는 사실 그렇게 드라마틱한 상승이 그래요?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은 네. 초반부에는 막 엄청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로그 그래프라 좀 그래 보이는데 이게 막 초반부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한 상승이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우리가 지금 은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 상승을 했나? 하지만 이제 막바지로 갈수록 여기 뭐 1979년 이럴 때가 이제 정말 막바지에 원래 상승 사이클의 제일 막바지에 네. 가장 큰 상승이 있는 거고 그냥 나는 이 거대 상승장 전체에 좀 편승을 하겠다 하면은 뭐 초반부에 좀 이런 지루한 흐름이 있어도 이렇게 그냥 같이 편승에 있는 걸 저는 선호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근데 그 겁니다. 기간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몇십 아. 년이잖아요. 10년 정도 되죠. 예,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어떤 자산에 투자하더라도 뭐 한 달 투자하고 막 2달 투자하고 이거는 사실 투자라기보다는 좀 트레이딩에 가까운 거고. 우리 그런 거 좋아하거든. 네. 아 그래요? 빨리빨리 많이 빨리. 아. 아, 근데 금은 약간 좀 이제 추세성이 길어서 아. 원래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자산이긴 아, 하죠. 그래요? 네. 금 한번 할까? 전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우리 정프로님은 한 2100? 요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까지 보세요? 아 물론 이게 진짜 뭐 저 너무 제가 이제 막 미래를 예측하고 투자하는 건 아니긴 하거든요. 그냥 시그널을 보고 매도 타이밍이 오면 그냥 그때 파는 건데 가격이 중요하지 않은데 그래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전에 이 실질금리라는 걸 살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실질금리가 낮으면 낮을수록 사람들은 현금을 더 빨리 버리고 더 현금에서 빨리 탈출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질금리가 낮을수록 더욱더 금가격 상승이 높았다라는 게 그 증거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는 한 마이너스 3% 정도까지밖에 안 떨어졌어요. 실질금리가. 그래서 그때는 금 가격이 한 600% 정도 상승을 했는데 1970년대에는 마이너스 거의 5.7%까지 떨어지면서 실질금리가 더 많이 하락을 하니까 이때는 금이 2600%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인가 보면은 네. 지금은 거의 마이너스 한 6%에서 7%예요. 근데 이게 보통 3번의 파동을 그리면서 최저점까지 닿는데 첫 번째 파동부터 벌써 마이너스 6%면 네. 그러면 사실 이 정도의 실질금리면은 이제 정말 뒤로 갈수록 이 상승 포텐셜은 오히려 1970년보다 더 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 빠져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니, 금 가격 지금 이제 추이를 좀 보고 네. 있는데 네. 조금 지금 이제 올라오긴 올라왔네요, 그죠? 네. 최근에 이제 박스권 하단부를 이제 찍고 네. 이제 또 뭐 움직이는 추세인 거죠. 또 이렇게 또 나 넘어가나? 근데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럼 빨리 물어봐. 이렇게 금이 좋다고 하시는데 왜 은을 더 많이 사세요? 아 이것도 너무 예리한 질문이세요. 그래서 요것도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네.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네, 요거입니다. 네. 예, 요게 이제 지난 1968년부터 현재까지 금 가격과 은 가격을 겹쳐 놓은 거예요. 뭐가 금이고 뭐가 은이에요? 여기서 이제 파란색이 금이고 주황색이 은인데요. 뭐가 금이고 뭐가 은인지 모를 정도로 똑같이 네.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오를 때 뭐가 더 훨씬 많이 올랐냐를 보면 금이 오른 것보다 은이 오르는 퍼센테이지가 항상 더 높았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는 더 낮을 때부터 시작해서 더 높이 올라가니까 은의 상승률이 항상 더 높았다. 그래서 은은 적게 오를 때는 11배, 많이 오를 때는 32배가 상승할 정도로 이게 상승 포텐셜이 금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적이군요. 예. 그래서 이제 어차피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를 확신하고 투자를 한다면 금보다는 은이 더 큰 저에게 수익을 가져줄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네네네. 은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 은은 이제 비슷하게 방향성은 가는데 네. 훨씬 더 이제 좀 그 폭으로 등락폭으로 보자면 은이 더 크니까. 네. 그리고 요거는 살짝 조금 추가되는 내용인데 우리가 요즘에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을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전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그 사용량이 많아지고 또 재생에너지 이런 쪽이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은 수요도 태양광에서 정말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치까지 찍었거든요. 은의 수요가. 태양광 패널에 은 들어가요? 예, 은 들어갑니다. 오. 예, 그걸로 인해서 은의 산업 수요가 우리가 은이 여기 전체 수요가 있으면 네. 여기에서 절반 이상이 산업용으로 쓰여요, 사실은. 근데 이 산업 수요가 이제 그 재생에너지 이런 것 때문에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금이 생산되는 양이 금의 수요량보다 항상 더 많았는데 이젠 이게 역전돼서 이제 공급이 딸려요. 수요가 더 많아가지고. 이게 벌써 2년째 반복이 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더 반복될 걸로 보여지니까 그럼 점점 은의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져서 은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은이 더 매력적이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은을 더 좋아하긴 합니다. 네. 금은 말고 또 딴 것도 있어요? 혹시? 딴 것도 하세요?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옛날에는 그래요? 주식도 했지만 예를 들면 그것도 있어요. 금과 은에 관련된 거긴 한데 네. 금광 주식 이런 거를
또 투자를 금광 주식? 네, 그건 금을 뭐예요? 채굴하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또 이것도 은을 더 사랑하니까 네. 은을 채굴하는 기업 중에 뭐 대표적으로는 SVM이라는 티커를 가진 기업인데 미국 회사예요? 캐나다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실버코프 메탈스라는 기업인데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금을 사는 것보다 워렌 버핏도 차라리 금을 캐는 회사인 그런 금광주에 투자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도 그게 더 좋으려나 해서 과거 이제 역사를 좀 돌이켜 봤는데 사실 금이 2006년부터 현재까지로 따지면 200%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그동안 금광 기업들은 거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광주에 투자한다고 하면 사실 뭐 대부분 생각하는 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뭐 베리골드라던가 뉴몬트 골드코프 요거를 보게 되거나 아니면 난 모르겠다 그럼 그냥 금광주 다 모아놓은 ETF 이런 거에 투자를 할 텐데 얘네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다는 거. 그래서 사실 금강주에 투자하면 대부분은 안 좋은 수익이지만 근데 금강주 중에서도 되게 작은 기업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금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매출의 변화가 막 확 커진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은이 한 8배 정도 올랐을 때 막 그 어떤 은광주는 막 80배, 뭐 심하면 1000배까지도 상승을 했던 그런 와. 기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뭐 그만큼 또 리스크도 높은 거니까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인 거니까 그래서 포트폴리오의 아주 일부분 한 1% 네. 2%로만 갖고 있어도 만약에 애들이 손실이 나도 내 포트폴리오에는 큰 지장은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번 터진다면 내 포트폴리오를 그냥 확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네네. 예, 금강주와 은강주도 조금은 투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근데 말씀을 잘하세요? 그냥 제가 너무 진심이라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느껴져요. 제가 예, 금, 은을 너무 사랑하죠. 이게 매주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 정말 상상도 못한 질문들이 들어와요. 예를 들면 뭐 우주에 이제 금이 어떤 많은 행성이 있다는데 그 행성에서 금 가져오면 이제 금값 폭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들어올 정도로 언제 갖고 와 그거를? 근데 이럴 정도로 좀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이 너무 좋아요. 재밌고 저도 생각도 못 해본 거라 너무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게 있어서 좀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야, 금은 투자. 금 한번 저 해보고 싶네 진짜. 근데 저 또 하나 궁금한 아 게 있어요. 물어봐 네네. 물어봐. 금 좋다고 책 금으로 쓰셨잖아요. 네. 근데 은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금이랑 은이랑 결국은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그럼 저희도 은을 투자하는 게 맞겠나요? 그 웬만하면 금 사세요. 왜냐면 왜요? 네. 이게 은이 변동성이 크니까 진짜 힘드실 거예요. 약간 예. 바이오 같은 느낌이겠구나.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좀 힘드실 수도 시총 있어요. 작은 그런. 네, 그러니까 좀 느낌이구나. 변동성이 작아야 그나마 마음적으로 편하니까. 그 지금 이제 뭡니까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중이잖아요. 네네. 이런 전쟁 같은 게 벌어지면 확실히 금 가격, 은 가격이 좀 많이 뜁니까? 별로 보통- 안 뛰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전쟁 같은 네. 게 좀 발발하면 예를 네. 들면 뭐 한국 전쟁, 그러니까 6.25 전쟁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아니면 걸프전 이럴 때도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치솟아요. 이렇게 금이 뭔가 안전자산 이러한 인식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오르는데 사실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대신 세계대전까지 퍼졌다 하면은 금 가격이 진짜 한 100배까지도 상승을 하는 그런 가치 상승이 있어요. 네. 왜냐면은 뭐 그 정도까지 되면은 우리가 결국엔 다 실질금리랑 연관이 된 건데 네. 전쟁은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뿌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돼요, 네. 정부가. 네네. 근데 돈을 빌려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빌리는데 이거를 어마어마한 이자로 빌리게 되면 너무 손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자를 보통 고정시켜요. 우리 이 이자에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강매 같은 거죠. 그래서 저 이자로 저금리로 많은 돈을 빌리니까 시장에 너무 많은 돈이 풀려서 막 물가는 치솟아요. 그럼 금리는 바닥에 붙어 있는데 물가는 막 치솟으니까 금에 대한 이제 그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해서 실제로 그럴 때 이제 거기가 이제 근본이제여서 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유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금광 주식의 주가 상승률을 보면은 네. 진짜 막 어마어마할 정도로 상승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그렇게 정말 세계대전까지 퍼진다면 그렇겠지만 근데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그 정도까지 갈지 안 갈지 저는 몰라서 그런 그러면 안 쪽으로는 되죠. 모르니까 그렇게 안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네네. 예. 그 아는 분들 가운데 혹시 뭐
돈 좀 있는데 금 실제로 이렇게 막 골드바 쟁여놓고 이런 분들 좀 많이 있으세요? 원래는 저는 없었는데 이제 네. 제가 이런 유튜브도 하다 하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상담을 이제 좀 요청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예, 막 진짜 막 몇십 킬로씩 집에 이제 몇십 킬로? 예. 그리고 근데 또 저는 이제 금은 이해가 되거든요. 차라리. 근데 은을 막 집에 진짜 톤 단위로 갖고 계시는 분들 계세요. 은도 실물을? 실물이 예, 실물로. 좋은 거예요? 은도? 아, 예, 맞아요. 아오. 예, 은도 저는 그래서 실버바를 이제 다 갖고 있습니다. 실버바도 있어요 집에? 예, 실버바가 많죠. 제일 많죠. 아 그래요? 아주 갖고 오시지. 아, 그러게요. 그 생각을 못 했네요. 그 1kg 뭐 이런 건 얼마예요? 실버바 1kg. 지금은 가격이 좀 내려서 한 9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하나에. 그래요? 네. 얼마네요? 그뭐 아이스크림만 하나? 한 요만해요. 아 손바닥보다 약간 더 큰? 예, 한 요 정도? 예. 핸드폰만한. 예, 그쵸. 핸드폰 정도. 예. 아 그래요? 이게 은 색깔 이렇게 막 진짜 은색으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예, 엄청 이쁘죠. 진짜 사랑하시고 그죠? 예. 어, 하나에 90. 네, 그 90이면 정도. 한번 해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사면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어. 별로 관심 없을 때나 뭐 이럴 때. 네네. 아, 여자친구한테도 선물 그런 거 주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 실버바 이런 거 하나 딱. 실버바 예, 생일 축하해.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분 좋은 걸 줘야 되는 거니까. 아, 저한테 선물 주실 땐 실버바 주시면. 그래. 야, 금 투자를 이제 네. 사실 저희가 그냥 기존에 알고 있던 거는 이제 막 인플레이션 막 가거나 아니면 좀 너무 좀 정세가 불안하다 이럴 때 금 그냥 ETF나 뭐 KRX 뭐 이런 거 이제 해라 맞아. 정도만 이제 우리가 기존의 금 투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물론 이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네네. 하지만 실물금을 사는 방법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꼭 뭐 정세가 어지럽다 이래서만 금 가격이 가는 게 아니고 실질 금리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추세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요 시점이 이제 금의 큰 사이클이 열리는 그 시대다 이거죠. 아.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 넘어갔는데. 예, 금을 한번 그러면 네. 조심스럽게 한번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마 네. 이 책이 골드플레이션 요게 아마 우리 작가님이 쓰신 그 금 투자, 은 투자 관련된 아마 책인 것 같은데 네. 저도 한번 살짝 좀 참고를 해서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요. 알겠습니다. 요 이제 서점 가면 있죠? 네, 다 있습니다. 네. 네. 서점에서 그냥 읽고 나오면 조금 섭섭하시겠죠? 아유,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왕이면 구매해 주시면 더 좋고요. 100권당 한 권씩 금이 아마 안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아, 네? 네? 이건 아닌가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건데 이건 제가 알- 100권 샀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조기현 작가님 모시고 금, 은 투자에 대해서 네. 저희가 한번 좀 알아봤고요. 공부 좀 해서 네. 큰 흐름이 맞다면 그런 판단이 든다면 한번 저도 살짝 금 투자 네. 한번 나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될 때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